나는 15년간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킨 그곳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나는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변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한 남자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지령 17호 나에게 내려온 첫 번째 이상한 명령. 새벽 2시 17분 지하 벙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5년 근무하면서 이 시간에 긴급 지령이 내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석 영변 핵시설 보안 담당 간부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긴급 17호 지령 최고 기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지령은 보통 국가반 역자나 간첩을 다룰 때나 내려오는 것이었으니까요.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인원을 즉시 보입으로 이송하라. 김철수 기술부장, 박민호 보안과장, 이성훈 문서관리 책임자. 세 사람 모두 제가 1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담배를 피우고 주말이면 가족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령서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지령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시 반역죄로 처리함.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경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검은 승용차 세대가 시설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새 동료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15년 동료를, 친구를 제 손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4시 제 책상 위에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긴급 17호 지령 추가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명단 맨 아래 네 번째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석 보안 담당 간부 조사 대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미 그들과 같은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늦었을 뿐. 저는 문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다음 차례라는 것을. 퇴근길 100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일 전부터 같은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아내를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오래 안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부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도 어딘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신문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새벽 3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번호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명단에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저를 도우려는 걸까요?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해도 그 글자들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도 누군가를 배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감시 표적 F-23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출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남자, 편의점에서 신문을 보는 여자,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들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 정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경비가 제 출입증을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최 동무, 잠깐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출입증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새로 발급받으시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화면이 떴습니다. 접속 권한 변경 관리자 승인 필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동무, 제 접속 권한이 왜 변경됐습니까? 무수하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동무.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상부 지시였습니다. 무슨 상부 지시입니까? 보이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최 동무는 F-23 감시 대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F-23. 저는 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반역 의심 대상 24시간 감시. 15년 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였던 그 코드가 이제 제게 붙은 것입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감시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일주일 전? 아니면 훨씬 전부터?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서랍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고 옷장 순서도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책장, 서랍장, 옷장. 모든 것이 평소와 조금씩 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뒤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접근 권한이 있는 시설 내부 카메라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지하 벙커 문서실 앞 복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보안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카드로요. 하지만 그 시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카드를 복제했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 시스템에는 최영석 23시 47분 문서실 출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동무, 어젯밤 11시 47분 문서실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주시오. 최 동무가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오. 잠시 후 박 동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 동무, CCTV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최 동무 권한으로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누군가 제 카드를 복제하고 CCTV를 삭제하고 모든 기록을 제 이름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대였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돌렸고 식당에서는 제가 앉은 테이블이 금방 비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것입니다. 최영석이 조사 대상이라고. 오후 2시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봉투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이. 감시 대상 F23일 보고서. 제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시 13분 집 출발, 7시 42분 시설 도착, 8시 15분 화장실 이용, 9시 3분 커피 취식. 심지어 제가 누구와 몇 분 동안 대화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서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우리 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쳐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을. 벽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F23. 저는 이제 국가의 적이었습니다. 아직 증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삭제된 통화 숙청의 시초가 된 한 사람.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차분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5분 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무. 나요, 김철수. 1화에서 보이부로 끌려간 김철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우리를 엮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통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통화가 없었던 것처럼. 출근 후 저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철수 부장의 최근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백업 서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삭제된 통화 기록을. 김철수 부장이 보이부로 끌려가기 3일 전 그는 누군가와 17분간 통화했습니다. 상대방 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보이부 내부 한 라인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직후 부장이 제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최 동무, 오늘 퇴근 후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야근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장은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김철수 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가족은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밤에 짐을 싸서 떠났던데요. 저는 부장의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만 밥그릇이, 거실엔 벗어둔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장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문서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서랍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손가락 크기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보이부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김철수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보고 말입니까? 상대방은 박민호 보안과장이었습니다. 영변 내 누군가가 국가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핵물질 재고량을 조작해서. 그게 누구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니 잡음이 섞였습니다. 최영석 동무의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보고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최 동무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최 동무의 서명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이부에 보고하면 최 동무가 범인으로 몰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 녹음 속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총소리, 비명,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 부장과 박민호 과장은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이부에 보고하려다 제거된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이름으로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진실을 알아낸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차는 멈춰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뒷골목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시설로 돌아왔을 때 제 사무실 문 앞에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석 동무 잠깐 따라오시죠. 무슨 일입니까?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신문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모두 최 동무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핵물질 재고 조작, 보안 시스템 무단 접근, 기밀 문서 유출.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최 동무 서명이 있는데요.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요원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3시간의 신문 끝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서명 위조, 증거 조작, 증인 제거. 그날 밤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김철수 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 동무를 살려야 합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장은 이미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누명을 쓴 채로 출근하자마자 비상 소집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즉시 중앙회의실로 집합하라.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소집은 보통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회의실에는 보이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벙커 금고에서 X구 문서가 분실되었습니다. X구 문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재고 보고서. 국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보이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영석 동무가 어젯밤 11시 32분 금고에 무단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집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보이부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보안 시스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2분 제 보안카드로 금고 접근 시도, 11시 47분 금고 잠금 해제, 12시 3분 금고 폐쇄. 하지만 저는 그 시간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기술적 오류로 해당 시간대가 손상되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했다는 기록만 남고 증거 영상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시스템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보안카드가 복제된 흔적을. 카드 신호 패턴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카드를 복제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카드가 복제되었습니다. 그 담당 요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최 동무 진짜 큰일 났어. 내가 들은 바로는.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미 당신은 문건 유출자로 분류됐다고 하오. 보이부에서 정식 체포 영장을 준비 중이라고.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소. 하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쌓였어. 당신의 서명, 당신의 보안카드, 당신의 접근 기록. 누가 봐도 당신이 범인으로 보여.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충고를 듣고 싶으면 빨리 자백하는 게 나을 거야.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들 것 아니오. 그리고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확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뺨은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자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희생양의 얼굴일까요? 오후 보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영석 동무는 X구 문서 유출 사건의 1순위 용의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을 받으며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 그리고 왜? 제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보이부 사람들이 왔었어요. 집을 뒤지고 갔어요. 당신 컴퓨터도 가져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국가기밀을 유출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15년 함께 산 아내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 10시 또 다른 익명 문자가 왔습니다. X구 문서는 당신을 제거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목적? 그게 뭘까요? 다음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보안 간부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시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동무, 오늘 긴급회의가 있었어. 당신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어.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 후임자가 벌써 임명되었어. 후임자. 저는 아직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제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15년 충성한 제가 왜 갑자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 제 자리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리를 숨기기 위해 제가 필요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핵시설의 비리 제고, 조작, 불법 거래. 저는 그 모든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를 제거하는 것은 증거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X구 문서 유출은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제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가족 투항 또는 도망. 밤 10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내는 밤 10시면 항상 집에 있었고 제 전화는 언제나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문을 열어두지 않는 사람인데, 여보, 아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TV 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 옷 몇 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칫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게 아니라 끌려간 것입니다. 급하게 짐을 쌌다면 더 많은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식 보이부 레터헤드가 찍힌 종이었습니다. 최영석 동무의 가족은 조사 협조를 위해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최 동무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다면 가족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 역시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 조치?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분명 메시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옷장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컵에 질려 있어요. 제발. 도망쳐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살아남아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어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석, 멈춰라. 저는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주십시오.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투항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투항하면 가족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까지 사라지게 될까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사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사용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저는 표를 사지 않고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최영석이야. 도와줄 수 있겠나? 최형. 미안하네. 지금 형 상황을 다들 알고 있어. 나도 가족이 있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3번째 전화, 4번째 전화.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밤거리를 걷다가 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팠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저는 모텔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말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15년 국가에 충성한 간부가 이제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석 동무 듣고 있습니까?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최 동무가 계속 도망다니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일 오전 10시 보이부로 잦은 출두하십시오. 그러면 가족은 무사히 돌려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2시간 후,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투항할 것인가? 하지만 투항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처럼 제가 죽으면 가족도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사는 것일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결정하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간부 생활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건 생과 사의 결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익명 문자였습니다. 국경까지 72시간. 망설이면 죽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도망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힙니다. 그게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부자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었다. 3일째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폐공장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물은 빗물을 먹을 것은 근처 쓰레기통에서 구했습니다. 15년 간부 생활이 3일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은 껐습니다. 위치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켜서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보이부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잦은 출두 시 선처 가족의 안전보장, 도피는 죄를 더 무겁게 만든. 새벽 4시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보이부가 찾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리성국 부부장.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최동무. 여기 있었군요. 리 부부장은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갈지 예상했습니다. 우리 15년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리 부부장은 가방에서 음식과 물을 꺼냈습니다. 일단 드십시오.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저는 지금 수배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음식을 먹으며 리 부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최동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누굽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김 부국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부국장? 영변 핵시설의 인자. 저보다 3계급 위였습니다. 왜 저를 골랐습니까? 당신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고 원칙대로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완벽한 희생양입니다. 리 부부장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지난 3년간 핵물질 재고 조작 기록입니다. 김 부국장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에는 당신 서명이 위조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백 건의 조작 기록.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 나름의 경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거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 제출하면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보이부도 이미 김 부국장 편입니다. 평양의 높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증거를 제출해도 묵살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내부에서 김 부국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일단 숨어있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때 한 방에 터뜨리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 부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참으십시오.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리 부부장이 떠난 후 저는 그가 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동료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밤 1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창고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부부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부국장님. 최영석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제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핵스고 문서요? 걱정 마십시오. 곧 그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네,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 부부장이 김 부국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이었습니다. 최영석이 의심합니까? 전혀요. 제가 구원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며칠 후 보이부에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자백서만 받으면 됩니다. 처리요? 물론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깡통을 밟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리 부부장의 통화가 멈췄습니다. 누구요? 저는 뛰었습니다. 창고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리 부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최영석, 멈춰요. 오해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리 부부장은 처음부터 저를 배신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자인 척하며 가까이 다가와 신뢰를 얻고 자백을 받아내고 그리고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밤새 도망쳤습니다. 새벽에 한 폐건물에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15년 함께 일한 상사였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김 부국장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조직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동료도 상사도 심지어 가족조차 모두가 감시당하고 협박당하고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 부부장이 준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것도 진짜일까요? 아니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가짜 증거일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리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 최동무 오해입니다. 다시 만납시다. 오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압니다. 이 조직에서 처리는 항상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부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믿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배신당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7화 흑색지렁 나를 제거하라는 명령. 5일째 도망자 생활. 기차역 근처 폐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지고 땀은 움푹 패었습니다. 새벽 5시 근처 편의점에서 버려진 신문을 주웠습니다. 일면에 제 기사가 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간부 기밀 유출 후 도주. 제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석 47세는 15년간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기밀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위부는 그를 1급 국가반 역자로 규정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1급 국가반 역자. 그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사살 명령입니다. 발견 즉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쥐처럼 숨어 다니다 언제든 사살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폐건물 근처에서 낯익은 차를 봤습니다. 영변 핵시설 공용차였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서준 과장이었습니다. 제 후배였습니다. 박 과장은 주위를 살피며 폐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최 선배님, 계십니까?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저 박서준입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박 과장은 가방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음식, 물, 돈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USB를 오래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흑색지렁 5호. 파일을 여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흑색지렁 5호- 긴급 제거 명령. 대상 최영석 영변 핵시설 전 보안 담당 간부. 혐의 국가기밀 유출, 핵물질 재고, 조작, 간첩 행위. 판정 확정 국가반 역자. 조치 신속 제거. 세부 지시사항. 대상 발견 즉시 사살 체포 불필요. 대상의 자택, 직장, 접촉자 전부 불온 분류. 대상의 가족 재교육 수용소 이송 기한 무제한. 대상 관련 모든 문서 폐기. 본지령 누설시 누설자도 동일 처리.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 제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도 흑색지령으로. 이건 가장 높은 수준의 제거 명령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교육 수용소 이송 기한 무제한. 사실상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가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노트북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미 수용소로 보내졌을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밤잠을 설쳐가며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답입니까? 흑색지령입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돈을 챙겼습니다. USB도 챙겼습니다. 이게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일지도 몰랐습니다. 폐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4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그곳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요원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3m.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지 못하면 4층 높이? 아마 즉사할 것입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건물 끝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지난 1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출근날, 결혼식, 아들이 태어난 날, 승진하던 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발이 옆 건물 옥상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총알이 제 옆 벽에 박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1층까지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푹 젖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낡은 작업복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 더러운 옷 피곤한 눈. 이제 저는 국가 간부가 아니라 떠돌이 노동자 같았습니다. 역 매표소로 갔습니다. 신의주행 한 장 주십시오. 신의주. 국경도시.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매표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박 과장이 넣어준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매표원이 신분증을 살펴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30분 후 출발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가반 역자 최영석 평양 시내에서 도주 중.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TV를 보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염과 더러운 옷이 완벽한 변장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맨 뒷칸에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72시간. 국경까지 72시간 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선택 폭로인가 생존인가? 신의 주행 기차. 17시간의 여정.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7시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부 요원들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매 정거장마다 보안 검열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객차를 돌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군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살펴보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증을 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의주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무슨 일입니까? 건설 현장이요. 군인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번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니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11월 말 강물은 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곳이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근처 폐가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폐가에서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흑색지령 5호 김부국장의 비리 기록 조작된 제 서명들. 이 증거들이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북한 내부에선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김부국장 편이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침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나가야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아내와 아들은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내가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항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핸드폰에 마지막으로 남은 팩토리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석입니다. 15년간 영변 핵시설 보안 담당 간부로 일했습니다. 저는 국가반 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김성국 부국장은 지난 3년간 핵물질 재고를 조작했습니다. 수백 건의 불법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제 이름으로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낸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김철수 부장, 박민호 과장, 이성훈 책임자. 그들은 모두 제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기에 제거되었습니다. 만약 이 녹음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최지연 제 아내입니다. 최민준 제 아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밤 10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폐가를 나와 강변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변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슨 부분을 찾았습니다. 힘을 주어 철조망을 뜯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고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라.
순찰대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최영석이다.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당. 총알이 제 옆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뛰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멈춰라. 한 발만 더 가면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당.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 코앞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얼음이 깨졌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얼음을 움켜쥐었습니다. 뒤에서 순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강 위에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피가 얼음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찰대는 강 중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토에서의 총격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간신히 하지만 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김 부국장의 범죄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USB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그러면 북한 정권은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족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용히 살 것인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김철수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동무를 살려야 합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마을 불빛을 향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침묵하면 또 다른 최영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USB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최영석은 정말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남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5년간 충성했지만 하루아침에 국가의 적이 된 사람.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 진실만큼은 놓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영석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